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아니 경찰이 자유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 뭐 사진 그려져 있는 현수막을 찢었다고 해서 네. 조사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형법에 국기를 모독하는 거, 마이크를 좀 갖다 대주세요. 예, 외국 국기를 모독하는 것,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규정 조항이 있긴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조항이 대체로 처벌받았다. 우리 옛날에 반미 이러면서 뭐 성조기를 찍고 성조기를 뭐 불태우고 뭐 이런 훼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럼 그런 것들은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듣냐 우리가 그랬을 때 그 구조가 외국의 그 정부가 외국의 그러면은 나와 있는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그 뜻을 전하겠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한 것은 미국 정부, 미국 대사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그런데 지금 입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중국 정부가 당장 지금 중국 대사관이 뭔가를 표시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그럴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건했다고 우리가 또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깔려 있는 것이죠. 아니 그 얼마 전인가 한 일주일 전인가 보면 그 직전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네.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반중 외치는 극우 세력을 단속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내정 간섭 아닙니까? 뭐 굉장히 옹졸한 태도죠. 그리고 오만한 태도이고 우리가 아주 모욕적인 그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80년대에는 심지어 그 미군 시설이 있는 데에다 화염병을 막 던지고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당시 대학생들 용어로는 반미 직투라고 그래가지고 반미를 하는데 간접적인 투쟁도 아니고 미국 뭐 대사관에 들어간다,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다, 뭐 미군 시설이 있는 데다 공격을 한다 이런 식의 뭐 아주 그냥 그 자유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극좌네, 극좌. 네. 아니 뭐 저 정청래부터 뭐 좀 미 대사 네. 대사관이었습니까? 뭐 국민의힘에도 뭐 이렇게 그런 전력이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도 그런 전력자들이 들어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야 상당히 그거는 저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세력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되니까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출마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는 뭐 자기가 이제 바뀌었다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뭐 이렇게 조금 좋게 말하는 듯하고 예 그러는데 이게 이제 좀 함정이 있어요. 뒤에 가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 이제 김영삼 이렇게 대통령 말하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의 함정이 있는 거는 뒤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다 처벌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당 합당 때 김영삼 대통령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인정하는 듯해도 사실은 고리가 뚝 끊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하고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활동을 한 것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아니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여쭤봅시다. 네. 그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벌어지고 있는데 네. 김건식 후보나 뭐 조경태나 안철수 이런 보면 극우몰이 하잖아요. 네네.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극우몰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의 특정 개인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좀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방향성은 사람이 없어져도 계속 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국민의힘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큰 두 개의 방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원래 정통 보수, 정통 자유민주주의, 정통 대한민국의 발전을 체화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노선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죠. 네. 예, 그런데 그와 다른 노선이 분명히 있고 굉장히 끈질기게 있어요. 약 10년간 우리가 눈앞에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 그게 열심히 자유민주주의 추구하고
열심히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 이렇게 연결되는 자유통일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을 극우로 몰이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극우 때문에 선거에 진다 그러고 예, 극우를 배제하지 않아서 선거에 졌다 하면서 중도 확장이 부족하다 그러고 다음번에 그러면은 결과가 안 좋아요. 극우를 배제해야 이긴다 하는데 실제로 막 자르고 그랬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안 지난 총선 좋으면은 때 그랬잖아요. 예, 지난 총선 때. 반복돼요. 안 네. 좋으면은 그다음 그 탓을 다시 돌려요. 예, 극우 때문에 졌다. 저 사람들 때문에 졌다. 예, 극우를 충분히 배제하지 않아서 졌다. 계속해서 그러면 10년간 우리가 보면은 극우 몰이하는 사람들은 더 힘을 얻고 소위 극우로 몰린 사람들은 점점 바깥으로 내몰렸는데 국민의힘은 왜 점점 우하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는 분명히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도 그 대구 경북 연설의 그 장면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가령 뭐 김근식이나 뭐 조경태, 안철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니 민주당 가서 정치하지 왜 국민의힘 와서 이 난리를 피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저는 특정 개인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생각해보고 그 방향성은 물론 우연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고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인지를 찝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수로 계속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고의적인 방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의적인 방향성이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은 분명한데요.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혼란은 그 정당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혼란으로 직결됩니다. 대한민국 방향성 상실로 직결돼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정방향을 채화하고 있는 것이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 방향성이 혼란돼 버리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표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대한민국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고의적인 사람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보수정당을 방향을 잃게 하는 거고 그것이 쉬운 것은 조종감만 뺐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큰 비행기에 몇 명이 조종감만 납치하면 그 비행기를 끌고 가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령 뭐 안철수나 조경태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 와서 뭐 극우 타령하면서 네네. 뭐 전당대회나 뭐 이런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극우 타령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은 또 배지도 달지도 못해요. 네. 그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극우라고 그분들이 이렇게 규정하는 예, 그런 뭐 저까지 포함되어 있는 저도 대표적인 극우로 이렇게 극히 우수한. 네. 그런데 잘못이 조금도 없다. 뭐 그렇게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뭐 잘못이 조금도 없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원론적인 거고 지금 그분들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협위원장이고 막 그런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뭐 패널도 열심히 하고 기회 될 때마다 SNS도 하고 그러면서 왜 하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이 연결되어 있고 뚜렷한 거죠. 물론 더 안타까운 것은 거기엔 국회의원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우리 방향에서 소위 자신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이용되고 있는지 예. 그 뭐 장단에 춤춘다 그러죠. 어느 장단에 예. 춤춘 그것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방향을 보지 않으면. 이 댓글 보니까 이 창이라는 분이 이런 댓글 썼어요. 국힘을 와해시켜서 내란을 조장하는 듯한 민주당 수법이다. 국힘 내부의 자중질환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그들의 임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은 달리 보는 게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전략이 우수해 가지고 국힘에 이제 첩자를 보냈다.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파이다. 네, 스파이.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 생소한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우리가 보기엔 망치는 거고 자기들이 볼 땐 자기 식대로 좋게 가려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그게 좋게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원래 걸어왔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보수 정당을 끌고 가서 대한민국을 결국 그렇게 변성시키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 보수 정당을 망치고 보수 정당을 장악하는 것이 민주당 장악보다 더 중요합니다. 거꾸로 민주당이 뭐라고 하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보다시피 보수 정당이 무너지니까 대한민국이 턱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아무리 막 잘못된 길을 가도 만약에 보수 정당이 똘똘 뭉쳐서 제 방향으로 가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게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80명밖에 안 되더라도 일관되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은 국민들이 믿고 따라오고 곧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는 거죠. 보수 정당 내에서 거꾸로 대한민국의 정방향과 다른 방향이 조종관이 잡히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 정당의 정방향의 사람들을 극으로 몰고 나가라고 그러고 당이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순간 민주당 있지 국힘은 그렇게 되지.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도의 대한민국을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의 전략으로 볼 때는 1순위가 국힘이고 민주당이 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더 2순위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오늘 도태우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망치려고 하는 세력,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망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엄연하게 존재하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은 뭐 그 해방 건국 이래로 우리가 뭐 자유민주화가 아닌 다른 방식의 뭐 그것이 인민민주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런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국힘에 들어온 사람들, 국힘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좀 특이한 공산주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아는 뭐 종북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면 표시가 쉽게 나는데 예.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거는 윤미향 이런 사람 막 공격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편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윤미향은 서구에 예를 들어 프랑스에 있는 공산당도 윤미향 정도는 공격합니다. 예. 윤미향 의원 정도. 예. 왜 저 사람이 공산당 이름으로 북한 세습 찬양하고 그런 이념이 다르다 오히려. 예.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북적인 아주 수령 뭐론까지 받아들인 윤미향 의원적인 그런 그 비판은 그런 비판한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데 우리는 그 사람들 열심히 비판하면 우리 동지인가 보다 이렇게 막 받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착각하죠. 예, 착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그럼 어떤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우리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 자유통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이 걸어온 그 시기가 어려울 때는 좀 제한적인 민주주의를 하기도 했지만 예. 결국은 그것이 서구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가려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주의 적법 절차 민주주의를 튼튼히 해서 북한까지 그렇게 확대해야 되겠다는 건국일의 일관된 노선과 달리 이 사람들은 이 황장엽이라고 북한에서 왔던 사람이 예, 그걸 예. 잘 표현했는데요. 예. 그 분은 이제 미국은 개인성이 강조된 민주주의, 중국은 사회성이 강조된 민주주의, 자기가 말하는 인간 중심 민주주의는 그 둘을 통합한 것. 듣기에는 뭔가 뭐 그럴듯하네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거 완전히 자유민주주의하고 틀린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시각으로 보면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에요. 전체주의잖아요. 예, 유사 전체주의고 유사 공산주의고 뭐 이 서구에 발달된 자유민주주의하고 아예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씨앗이 없어서. 뿌리가 다르니까. 예, 그런 건데 그게 무슨 왜 종합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아예 개념이 다른 거죠. 거기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고 지도부가 결정이 되는데, 네. 가령 국민의힘 지금 국회의원 숫자 107명이잖아요. 네. 김상욱이 이제 도망갔기 네. 때문에. 그 107명의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더라도 정말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로 똘똘 뭉치는 최고 지도부가 나오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개헌 저지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예. 예, 그러나
그 개헌 저지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면 결국은 개헌 저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탄핵 찬성할 거냐고 물어보면 국민의힘 중에 누가 탄핵 찬성한다고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위기의 순간에 갔을 때는 탄핵 찬성해야 되겠네 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냥 멀거니 물어보면은 개헌 저지선 지켜야지 이러지만 나중에 가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는 맞겠는데요 하는 숫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숫자는 생길 가능성이 왜 더 커지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무슨 정체성인지가 혼란스러우면은 어느 정체성이 혼란스러운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제대로 견고하지가 않은데 나중에 개헌이라는 막 또 그 여론 몰이 더 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는 사이에 그럼 조중동이라든지 온갖 미디어가 개헌해야 된다 그러고 온갖 압력 들어올 때 정체성도 약해 뚜렷한 방향성으로 뭉치지도 못해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백석을 넘겨 놓아도 그건 더 무너진다는 거죠.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수의 순도를 좀 높여야 된다. 이번 맞습니다. 전당대회. 네, 네. 보수의 순도. 순도를 높여야 쇳덩이가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쇳덩이가 좀 짧아도 아주 조금 더 줄이더라도 이게 순도가 높으면 아주 무시무시한 검이 될 수 있죠.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춘석 오늘 보니까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던데 이거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차명거래 주식 거래하면 됩니까 이거? 우선 첫째로 그분이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지금 대표예요.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 때 사실은 이게 제2당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나누어 갖는 것이 그렇죠.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그렇죠. 되니까 오랜 관행이었고 굉장히 좋은 관행이고 거기에 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즉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정복자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실제로 탄핵 때도 보시지만 법률 경우에도 어떻든 법사위를 거쳐서 법률이 재개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사위 원장이 만약에 2당 야당이 있으면은 함부로 다수당이 전행을 하는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그게 싫었던 거죠. 자기들은 야당일 때 늘 뻔뻔스럽게 협치니 뭐니 그런 이야기 했죠. 그렇게 하고 특히 정권 초 같은데 혹시나 이거 칼을 세울까 봐 막 강조하고 그러다 눈치 봐서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그 팽개치고 막 발목 잡고 그럼 협치란 말 쑥 들어가고 그리고 법사위원장 야당일 때는 옛날 국민의힘 계열은 늘 보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180석 가까이 과중다수가 됐을 때도 보장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중다수적인 위치를 차지하자 그냥 다수의 뜻대로 해야지 뭔 소리냐. 국민이 우리를 뽑아준 뜻이 이게 아니냐. 정청래 의원이 그러면은 다수결 말려고 하냐. 이런 다수결에 대한 참 편협한 얕은 이해를 들은 그런 분이 법사위원장을 했으니 이 법사위의 수준, 국회의 수준, 우리나라의 수준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다는 분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참담합니다. 자, 지금 소비 쿠폰 등 이런 게 나가는데 지역 화폐 있잖아요. 네네. 지역 화폐 이게 결국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선 이게 화폐가 아니고요. 경제학자 분이 잘 지적하시는 것처럼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국가는 이미 화폐가 있기 때문에 새로 다른 화폐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걸 속이는 거죠, 이름이. 그래서 국가가 결국 그 돈은 세금 부담입니다. 쓰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듯 하지만 왜냐하면은 9만 원에 사서 10만 원치 쓴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남는 그 1만 원 누가 보태줘야 됩니까? 결국 정부가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결국은 세금 부담, 미래 세대 부담이고 다른 데 쓰는 그래서 1조 원 예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많이 발행하면 그 차액을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1조 원 예산을 여기 쓰면은 다른 곳에 좋게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국방 R&D 해야 될 돈은 삭감하고 예. 예, 우리나라 국방은 눈멀게 하고 여기다가 그냥 1조 원을 퍼붓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조 원씩이나 퍼부어서 기대하는 효과가 나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정작 소비 촉진이 되냐? 예, 지역 상권을 살린다 이런 이야기 예. 하거든요. 그 경제학자들의 칼럼에 보면은 효과가 검증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뚜렷한 결과를 보는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코나 아이처럼 이것은 반드시 중개업체를 거칩니다. 그 중개업체가 매년 수백억을 벌어요. 수백억을. 제가 그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공시대에 있는 그 이익이 순이익이 수백억에 달해요. 이런 일로 독점 사업입니다. 독점 사업. 예, 경기도가 코나 아이에 이 일을 주면 1,000만 인구 경기도가 이 거기서 나오는 지역 화폐로 인한 그 운영하는 수익을 많이 뗍니다. 자기 운영 수수료를. 그 다 독점 기업처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투명하게 관리되냐? 그러면 문제 많고 늘 유착 의혹이 있는 코나 아이가 배제되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번 그 이 소비 쿠폰 경우에도 신한카드니 농협이니 이런 데가 선불 상품권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기들은 500원이면 선불 카드 한다 했는데 코나 아이는 3,000원 불렀어요. 그런데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2,000원. 그런데 500원 말했던 신한카드 농협 쪽은 못 땄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코나 아이가 따기 쉬운 거는 항상 우리 관급 사업 해보신 분 다 아시지만 기존에 해봤다는 게 점수를 많이 땁니다. 예, 기존에 문제없이 해왔잖아 이러면서 이미 점수를 많이 따서 또 몰아주는 거예요. 계속 몰아주는 거죠. 그럼 우리 대장동 때 봤듯이 우리는 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 중국 법인도 있어요. 코나이가요? 예, 옛날에. 예. 그래서 중국 법인장으로 갔던 사람이 또 박병국 씨인가 그 성이 좀 헷갈리네. 이름 병국인가 그래요. 그분이 또 측근으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혹들이 많은데 그럼 이런 많은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무슨 감사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 없죠. 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 지역 화폐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품권이에요. 상품권. 상품권은 이 찍어내는데 그 업체가 관여하게 되고 그 중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브로커 피가 발생하는데 그게 코나이 같은 회사로 넘어가게 되고 또 낙전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15만 원 받으셨는데 14만 원치 소고기를 사드시고 만 원이 남았어요. 까먹었어. 그럼 그 만 원이 누구한테 가느냐? 코나이한테 가는 거죠. 그 낙전 수익이 또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어떤 소비 쿠폰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의 머리 위에, 미래 세대의 어깨 위에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기게 되는 이런 대표적인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대항해서 국민이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국민재단 빛을 만든 그 사업을 시작한 분이 바로 도태호 변호사님인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뭐 이 재단 후원금이라고 할까요? 네. 재단 적립금이라고 할까요?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우리 1주가 가기 전에 5억, 2주가 가기 전에 10억까지의 속도보다는 조금 속도가 완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14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3억 8천을 넘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 국민재단 빚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저는 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소비 쿠폰이 지금 13조 원 풀렸는데 얼마라고요? 15억요? 예, 15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아니, 10,000명 하면 15억 원. 15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좀 150억 원 돼야 되는 거지. 좌파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좀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우리 목표는 1,500억 원. 1,500억. 100만 명 모금. 네. 아니 1,500억 만약에 모으면 그거 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파 단체들이나 뭐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물 같은 걸 이렇게 네. 렌트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뭐 우파 타운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희망 제작소는 자기 건물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박원순이 만들었던. 예, 그래서 이게 그 제가 하갈 우리 비행장 예를 들었어요. 네. 우리 부산에 가서 그러니까 이
그 우리 옛날에 장진호 전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진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장진호 전투 때 우리가 몰살될 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중공군이 몰래 포위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런데 성공적으로 퇴각을 했어요. 거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제공권입니다. 그러니까 인해 전술을 하는 중공군을 미군의 비행기가 가서 막 때리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몰살을 못했던 거죠. 저지시켰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비행기 거리도 짧고 그러기 때문에 비행 거리도 공항이 필요했는데 비행장이 그게 치고 올라갈 때 스미스 장군이라는 해병 1사단 인천 상륙 작전도 한 훌륭한 장군이 잠시 멈추고 진지를 닦은 거예요. 거기에 비행장을 닦아놓고 전진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 파갈 우리 비행장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니까 군수 물품도 갖다 놓지 부상당한 사람들 실어 가니까 사기가 죽지 않고 신병도 새로 들어오지 그리고 거기서 떠가지고 막 때리지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원천이 된 거죠. 야, 이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원천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이재명 소비 쿠폰 빚을 국민재단 빚으로 극복합니다. 동참해 주세요. KB국민은행 816901 04329778 국민재단 빚 설립준비위원회 여기에 얼마 보내면 됩니까? 네, 소비 쿠폰 지금 대체로 액수가 15만 예. 원이시니까 15만 원 소비 쿠폰 사용하시면은 한 15만 원 정도가 생긴 셈이니까 예. 그 돈을 이제 우리 국민재단으로 출연금으로 각각 다 재단을 세우는 출연자가 되시는 거죠. 15만 원 플러스 알파로 보내시면 되겠군요. 예, 지역에 따라서는 더 나오는 곳도 예.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국민재단에 그 15만 원 만약에 이게 적립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재단은 거듭 강조드리지만 재단 돈을 허물지 않습니다. 근데 그 15만 원은 그냥 통장에 있고. 예, 그거는 원금은 그대로 보존,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거. 그게 예. 이제 다른 점입니다. 예. 그래서 좀 어떤 분은 답답해 하세요. 그 돈 가지고 막 써가지고 나라가 위기인데 그래도 하갈 우리 비행장처럼 그런 진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150억이 되고 1,500억 원이 되면 그대로 거대한 진지가 되어서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거고요.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 예. 그리고 이자 수익과 그 다음에 그 재단이 크고 규모가 있고 사업을 잘할수록 외부 사업 프로젝트를 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사업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예. 이자 수익, 사업 수익으로 사업을 합니다. 예. 원금은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우체국 같은 것은 대한민국과 함께 끝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외부 사업을 딴다는 건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은 재단이 관급 사업도 많이 땁니다. 예, 재단이 무슨 연구 프로젝트 이런 거. 예. 그러면은 관에서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따서 그걸 하면은 국책 사업 이런 것도 딸 수 예, 있겠네요. 그런 걸 따면 이제 신뢰를 쌓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저 사업부장 하면서 그 경험이 있는데요. 네네. 주로 그 매년 가을 되면 주요 공공기관에서 네네. 내년 사업을 발표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 사업을 이런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또 의견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문화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가을에 주로 발표되는데 그게 지원했다가 네네. 그죠? 네. 그 사업을 따면 거기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형태로. 거기 그 사업을 담당할 직원들 용역비도 나오고 네네. 그 사업을 완성하면 네. 어떤 그 뭐랄까요? 뭐 중요한 어떤 사업장을 만들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거 하시는데 쓰는군요. 네, 그런 것이 바로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와 다른 방향성을 가진 쪽에서는 수십 년간 이런 것을 개발하고 쌓아왔기 때문에 예, 엄청난 지금 보면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뭐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빠른 때고요. 압축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한다 하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보시듯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서 또 유능하게 해야겠죠. 예, 많은 지혜를 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희망 제작소 좌파들의 그 생태계 네. 희망 제작소 그 박원순 전 네, 서울시장이 네, 조성한 거 아름다운 아닙니까? 재단도 만들고 아름다운 재단 희망 제작소 그런 데는 무슨 일을 하죠, 근데 무슨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 표시를 내는 것은 뭐 좋은 말만 합니다. 뭐 이렇게 기부문화 육성, 기부문화 예, 육성. 예. 그리고 뭐 신실학 운동. 신실학 운동. 네.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익재단으로
인정받기 쉽고 꼬투리를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상세 회계까지 볼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이 소위 좌파 생태계의 밑거름이 되는지는 우리가 몸으로 겪어봐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 미숙하게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무슨 사업 이러면은 이제 꼬투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재단 설립 허가도 받기 전에 아니 벌써 말하는 거 봐라.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공익재단이 아니고 편향이고 정치적 중립도 아니고 그렇네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심전심으로 왜냐하면 도태우라는 여기 제가 이사인데 이사가 걸어온 또 거기 이사로 모여 있는 박소영 대표나 이은혜 교수나 뭐 김광수 대표나 조평세 박사나 또 이사장인 최성애 동양대 총장이나 이문열 작가님 보시면은 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노선인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당연하죠. 자, 우리 나라를 진짜 위하잖아요.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재단 적립금을 투자하시면 그 돈은 재단 통장에 적립이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외부 사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지금 방금 몇 분도 15만 원 쏘았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 올려주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쏘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 한 번 더 올려주세요. 그 포스터. 어디로 쏴야 되는지. 아까 그 국민은행이던데 보니까. 맞습니다. 국민은행. KB국민은행. 제가 이거 이제 방송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재명 소비 쿠폰 빚을 국민재단 빛으로 극복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KB국민은행 816901-04329778 국민재단 빛 설립준비위원회로 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대한민국이 더욱더 공익적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뉴스타파 아시죠? 잠입 취재. 우리가 아주 뭐 좀 경기 일으키는 그 뉴스타파가 서울시가 뉴스타파 함께라는 이런 공익재단을 허가해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자, 그 서울시에 우리 국민재단 빛도 설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자, 뉴스타파 함께 재단은 허가해 준 서울시가 만약 우리 국민재단 빛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1억밖에 기금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14억을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겠죠. 우리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 정말 진짜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국민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미래 세대에 정말 빛이 되는 그러한 재단을 꼭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부민 2090 하나 드시고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태우 후보님이 오늘 여러 방송 나가시는 것 같아서 약간 얼굴에 화장을 좀 하셨어요. 예, 보기 좋습니다. 저도 하나 마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은 오후에 특검 앞을 제가 습격합니다. 아 그래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특검을 습격해서 특검 앞에서 제가 1인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특검이 지금 3개 특검이 있는데 네, 우리를 쳐들어왔던 특검이 있죠. 어제 그 당원 명부 500만 개, 네, 500만 명의 당원 명부 내놔라.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거는 야당을 완전히 압살하게 해버리겠다. 그야말로 없애버리겠다. 너희를 너희 같은 사람도 아니니까 손도 안 잡겠다라고 이제 정청래가 얘기하잖아요. 악수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예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원 명부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용도로 써먹겠다라고 우리는 판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사는 김문수 후보께서 지키고 있고 또 우리 판사 출신 장동혁 후보께서는 법원 앞에 가서 예. 영장을 발부해준 그쪽에 가서 이제 시위를 하셨고요. 예. 저는 그 쳐들어오는 특검을 상대로 예.
카운터성으로 특검을 제가 습격해서 우리를 습격 없는 사이에 습격했잖아요. 제가 오늘 습격해서 혼자지만은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그 특검이 저 광화문에 있는 아니 서초동에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돌아보려고. 오케이. 최대한 시간이 허락되는 한 제가 다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청자 여러분 방송할 때 방송 보실 때 우리 김태우 후보님은 별명이 만들어졌습니다. 파이터입니다.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특검이 그 명단을 500만 개를 만약에 다 가져갔다고 치면 어떤 장난칠 수 있죠? 저는 그들이 언론 플레이를 얼마나 잘 써먹고 악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참 걸리지 않게 어떻게 정보가 교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저는 이번 특검을 특검의 그 본류는 수사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치 하수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에게 뭔가 정보를 주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 명부 지금 그 특검이 이야기한 게 자기들이 확보한 그 통일교 그 교인들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국민의힘 당원들 명단이 일치하는지 뭐 이걸 알아본다. 그것도 보겠지만은 그 우리 당원 명부 5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걸 다 털어가 버린다면은 거기에는 개인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계좌번호까지 있어요. 계좌번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걸 털려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 당의 권리당원으로 일반 당원으로 가입 안 하죠. 가입을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내 정보 털리는데 이거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이걸 정치적으로 노린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이 돼요. 이 무서운 건 그거죠. 아니 본류 수사는 뭐 특검이니까 하긴 하겠지. 근데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무서운 거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항상 표, 지지율, 우리를 이제 약간 망신 줘가지고 우리 쪽에 좀 가입을 안 하게 만드는 좀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재명 정권이나 지금 민주당 세력이 공공연하게 국민의힘 정당을 해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거 일당 독재 전체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은요. 기본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이 이제 받쳐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좀 반영되어 있어 사회적 민주주의까지 이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 헌법 체제예요. 사회주의가 아니고 사회적 민주주의. 이거 그냥 이 여러 가지 복지를 좀 감안해서 이제 만들어진 용어인데 이게 우리 헌법 체제입니다. 근간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정당이 아니면은 해산할 수 있죠. 일례가 통진당 해산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인데 무한대로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자유까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헌법에 정당 해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해산되어야 할 그런 기본 덕목 덕목이라고 표현할게요. 거기에 누가 더 부합합니까? 우리 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해산되어야 할 독재 정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 습격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너무 다 말씀하시면 전술이 늘어나니까. 가야죠. 특검을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일단 1인 시위 해서요. 제가 특검 앞에 가서 한 사람 없죠.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가서 이 방송 끝나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피켓은 마련하셨나요? 뭐 피켓 좀 준비해야죠. 없으면 말로 해도 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뭐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조국을 깜빵에 넣기 직전 작년 12월 12일 날 감옥에 갔죠. 대법원 확정이 되면서 그때 제가 대법원에서 몇 번 가서 제가 1인 시위했습니다. 존경하고 없는 대법관님 반드시 조국을 주경을 선고해 달라라는 취지로 계속 1인 시위 했듯이 이번에도 관철됐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시작했던 사람이고 하니까 제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특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8.15 광복절인데요. 지금 광화문에서 뭐 국민임명식 한다고 저는 난리를 치는데 뭐 총통 대관식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혹시 뭐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거는 일을 좀 잘하고
나서 조금 국민들께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기본도 못하면서 무슨 잔치를 벌이고 있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인사 보세요. 막 엉망이죠. 예, 그리고 인사는 아니지만은 사면 같은 경우는 범죄자들을 대거 풀어줬죠. 예, 이거 보면서 그 지지율이 9% 이상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지율이 지금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잔치를 하듯이 전리품 챙기듯이 검증도 안 받는 네. 그런 자리에 좋은 자리에 보온 인사를 하고요. 아니, 대장동 변호사들 따뜻히 네. 보낸 거 아닙니까? 너무도 파렴치한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 국민들께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는 이제 잔치하겠다라는 것은 더 떨어지겠다.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작이다. 9% 이상 떨어진 것은 시작일 뿐이다. 원래 떨어지는 그 채공 시간이 길면요 가속도가 붙어요. 예, 이제 앞으로 몇 곱으로 더 가속도가 붙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태우 후보님이 나오니까 동시 접속자 수가 훅 늘어나네요. 지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만나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정청래는요 과거에 미 대사관 테러범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성추행을 해서 학생에게 큰 피해를 줬고 그 과정에서 그 학생과 몇 년을 또 같이 다녔어요. 피해 학생과. 그거 2차 가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볼까 그래요. 아니 그때 혹시 힘 좀 썼냐? 힘 좀 썼냐? 그때 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걸로 나는 의심이 된다. 한번 좀 따져보겠다라고 대놓고 본인 리스크 한번 이게 뭡니까? 이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당신이 말이야 강선우 그 갑질을 그렇게까지 옹호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본인도 혹시 했냐? 라고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 물을까 싶어요. 네. 지금 오늘 새벽에 네. 조국이 석방됐어요. 그죠? 이제 8.15 광복절 특사인데. 근데 난데없이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자녀 입시 비리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닙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하고 그죠? 전화 입시 그거 두 다 같이, 가지죠. 그죠? 예, 두 가지. 그런데, 검찰 독재의 전형이었다. 전행을 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석방된 것이 마치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거요. 그러면은 검찰 독재라면은 사법부에서 무죄가 나왔어야지. 1심, 2심, 3심 다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확정 판결 나왔고, 그럼 왜 판사님들한테는 그런 말을 못 합니까? 사법부 독재란 말을 왜 못 해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실형까지 나온 거예요. 정말 끝까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네요. 예. 제가 나오면 또 집어넣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예. 예. 지금 우리 김태우 후보님은 아천 다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던 정말 첩보 수사관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약간 도덕성을 깨버린 게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거짓과 그 위선을 깬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첩보 하나하나에서 뭐 한 4명을 제가 감옥 보냈잖아요. 예. 전부 다 확정 판결 받았어요.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것도 컸고. 환경부 장관. 예. 그리고 제가 특히 이제 정점에 있는 사람 조국이었어요. 조국. 35건의 대부분은 이제 조국과 관련된 예. 조국을 최정점에 두고 제가 하고 그 뒷면에는 누군가 있겠죠. 임명권자가 감싸는 사람. 그거를 제가 얘기했는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은 좌파들이 좋아하는 건데 도덕성 타격이죠. 예. 그때 제가 막 몰아붙이니까 35건 하면은 한 건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2차, 3차, 4차, 35차까지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했던 말이 우리는 사찰 DNA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사찰 DNA가 없다 그랬잖아요. 김의겸이 그때 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뭐냐면 그 사찰이에요. 찍어내기 아닙니까? 사찰해가지고 찍어내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 환경부 출신 인사들 그런 얘기까지 그때 이미 다 했었어요. 근데 그거 사찰이잖아요. 그 민간인이 누구 어디 출마하고 무슨 당으로 출마하는지 왜 파악합니까?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거든요. 사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찰 DNA가 없다라고 청와대 공식 스피커가 했던 말을 무참하게 제가 박살을 내버렸죠. 그래서 도덕성을 깨버렸다. 그때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청와대가. 지금 예. 오늘 새벽에 뭐 조국이가 나와서
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만 조국은 어떤 혐의와 어떤 뭐 범죄 정황 이런 걸로 한 방 세게 먹인 겁니까? 그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 사실은 이제 파렴치한 것은 이제 자녀 입시 비리잖아요. 조민. 예. 근데 뭐 장학금으로 900만 원 뭐 이런 부분, 예? 장학금 받고 이걸 처벌 뇌물로 의유로 했다가 바뀌었죠. 그냥 김영란법 위반으로 금품수수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쩐 비리잖아요. 예. 근데 제가 했던 것은 좀 굵직한 겁니다. 예. 직무범위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최고 권력이 예. 자기네 본연의 업무인 감찰 업무를 깊숙이 들어가서 이미 혐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걸 중단시켜? 이거는 사실상 국가적 법익을 해한 큰 죄입니다.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부시장 말합니다. 예, 유재수. 문재인을 뭐 형이라고 불렀다고 뭐 말이 파다했죠. 그런 실세 공직자, 고위 공직자를 감찰을 그때 여러 그 친문 정치인들의 청탁도 받고 전화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봐준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이때 제 해석으로는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앞으로 본인이 대통령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황태자였는데. 예. 그러면 친문 핵심 뭐 그런 인사들의 얘기를 본인에 들어주면은, 예? 한번 얼굴 세워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돌려받겠지. 예. 그게 다 은덕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도움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사심이 있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자기 진영 논리로 봐줬다는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예. 본인이 면이 살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재수 감찰부는 직무범이고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은 구속영장 청구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 유재수 감찰부만 혐의만 단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었어요. 그때 그 사법부에 석연치 않게 기각이 많이 됐잖아요. 예, 예. 기각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라고 예. 영장 판사가 얘기하면서도 기각을 시켰어요. 저는 힘이 눌렸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실형이 나왔잖아요. 실형이 나왔던 이유는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이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뭐 좌파 매체 보도를 보면은 조국의 석방이 뭐 국민 통합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 국민 통합 맞습니까? 아니 국민 통합을 어떻게 파렴치 범죄자를 국민 통합합니다 합니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 부모들. 예. 부모와 우리 젊은 층들이 분노하는 게 공정 문제 아니에요? 예. 이걸 들끓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용서가 안 되는 3대 범죄가 있습니다. 3대 예. 비리. 뭔가요? 첫 번째, 부모 마음으로 봤을 때 예. 학교 가는 거, 입시 비리. 입시 비리.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나는 능력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자식은 못 갔는데 저건 뭐냐? 그러니까 네 자식만 자식이냐? 두 번째, 학교 나왔으면 어디 갑니까? 군대 가죠. 군대. 병역 비리. 병역 비리. 네. 군대 갔다 오면 어디 가야 돼요? 취업해야죠. 취업 비리. 취업 비리. 자, 조민 같은 경우는요. 예. 의대를 갈 자격이 안 되는데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의대 갔기 때문에 한번 취업했었죠, 한번. 예. 두 가지가 지금 해당이 된다. 입시 비리, 예. 취업 비리. 뭐 입시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안 가야 될 의대를 갔기 때문에 취업까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에 좀 걸쳐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고 3대 비리는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국민들이 공부를 사기 때문에 어떠한 공직도 가면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이 취지예요. 공천도 받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지금 자기 멀쩡한 듯이 무슨 뭐 내가 타답을 받은 듯이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국민 통합과도 아무 관계 없고 국민들이 분열되죠. 더 열받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것은 국민을 더 열받게 만드는 분열 사안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조민에 대해서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뭐 미안하다 뭐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한 그 전 부산대 총장 뭐 차정인입니까?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아주 그 괜찮은 자리로 임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인사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인사는요 한마디로 도둑놈들이 전리품을 나눠 가시는. 저는 그런 인사라고 봐요. 예. 네,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예. 다음에 도둑질을 하러 갈 때 누가 더 잘할지, 누가 더 얼굴 철판 깔고 같이 가줄지 이거를 판단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우리 전당대회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전환길 대표가 그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뭐 처음에는 뭐 제명이 될 것 같다, 뭐 완전히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네. 경고 정도로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참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늘 요새 많이 하던 말입니다. 적과 똑같은 말을 하면은 우리 편이냐 적이냐 적이다. 민주당과 똑같은 말을 하면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민주당이다. 자, 지금 전환길 대표가 하는 말은
민주당이 하는 말입니까? 우리 당이 하는 말입니까? 우리 당이 주류가 하는 말이에요. 예. 근데 전환길 대표가 그 얘기하기 직전에 그 얘기를 그 유발했던 예. 그 얘기가 있었죠. 예. 김근식 후보의 얘기인데 그 얘기는요. 우리가 하는 언어입니까? 민주당이 하는 언어입니까? 민주당이죠. 자, 김상욱이 있죠. 예. 눈물을 흘리면서 보수의 가치라고 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 했던 사람, 대통령 탄핵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죠. 예. 그 사람 지금 우리 당에 있습니까? 민주당에 있습니까? 민주당이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예. 어느 쪽에 가깝냐? 우리 당의 언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우리 당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김근식이 우리 당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이거를 보면은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클리어하네요. 클리어해. 아주 우리 이 방송 전환길 대표 보시면은 거기만 일타 강사 아닌데 여기 우리 김태우 후보님도 상당히 일타 강사신데 전문 첩보 수사관의 일타 강사식 정리였습니다. 자, 우리 김태우 후보님도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지금 교육장관 후보자가 지금 새로 지명이 됐는데 네. 보니까 정교조 경력이 있어요. 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천안함 장병 모욕했다는 그런 어떤 발언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교육장관은 사실 교육부총리급인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은커녕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했던 발언을 보면은 예. 교육자 간다는 사람이 무슨 음주운전 음주운전 네? 맞아요. 네. 음주운전 경력.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이 문재인 정권 때에도 그 기준 있죠. 임명하는 기준 여기도 맞지 않아요. 7대 임명 불가 사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예 무시하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막말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하신 그 사건을 두고 살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탕탕절. 정말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 70세 이상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예 그냥 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장관은 그커녕 교육자로서의 자질조차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교육장관 후보자라는 분이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탕탕전이 뭡니까? 탕탕이 이게 총소리 탕탕도 있지만 낙지 탕탕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그것도 대한민국 산업혁명의 주역이었던 그 전직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아주 안타까운 시해 사건이죠. 그게 시해 사건. 부하 직원에 의한 시해 사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한자를 많이 쓸 때는 사변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당히 이렇게 좀 직설적이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탕탕절이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 천박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도덕성의 문제가 있죠. 선생님이 어떻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선생님 자격조차 없던 사람이었고 자, 이거 모든 이유가 뭐죠? 특히 이제 음주운전. 아니 임명권자가 음주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다. 결국 임명권자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 이거 인사를 보면 참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권자가 워낙 이 허물이 많으니까 그 밑에 장관 청문회 해야 되는 장관 후보자들이나 또는 청문회 안 하는 주요 자리들도 하자투성인 사람들로 지금 네. 거의 내각이 구성이 됐는데 이 내각 오늘 거의 차관급까지 이제 구성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이거 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보원 인사로 봅니다. 보원 인사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없는 인사. 저는 이렇게 봐요. 공사 구분을 해야 이 일이 좀 제대로 굴러가는 건데 이것은 개인 사적인 사법 리스크를 보호해줬던 변호사들을 그 자리에 보낸다. 특히 금감원장 보세요. 금감원장에 임명된 사람은 물론 이제 그 로펌이나 변호 업무를 하면서 금융 관련해서 일을 하긴 해요. 근데 금융 감독원장 자리는요. 금융 정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사정 업무를 하는 곳인데 이 좀 맞지 않는 인사가 아닌가. 금융에 대해서 과연 정통하게 전문가로 불릴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는 그런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요거 한번 물어보죠.
지금 오늘 조간신문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안구 질환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실명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진단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 구치소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네. 진료를 받을 때도 수갑을 채우고 발찌를 채웠다는 보도가 있는데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팩트를 확인해 봐야겠죠. 이제 제가 접한 보도는 이제 휠체어 타고 정말 힘든 모습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로 판단된다면은 이거는 이런 인권 탄압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께 일단 좀 제발 좀 건강하시라. 건강을 좀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참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최소한 인권은 보장해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줄기차게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구치소에서 나와서 진료를 받을 때 통상 그러면 어떻게 소위 말해서 교도관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네. 호송을 합니까? 네. 제가 솔직히 뭐 교도관 생활을 해보진 않아서 네. 그쪽에 전문성은 없어요. 근데 지금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은 특히 이제 교도소의 그 장을 교체시키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탄압을 주라는 경고입니다. 아. 불이익을 왜 안 줬냐?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잘못됐다. 예, 그게 큰 그림을 보면은 이게 시사하는 바는 알아서 기어. 잘해주기만 해봐.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그 독방에 있는 수감자를 자 변호사 만나러 가야 됩니다고 해서 방에서 나오게 한 뒤에 네. 접견실이나 어디를 갔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변호인이 아니고 특검에서 이제 사람이 나온 거죠. 사기죠, 사기 완전히. 사기친 거죠, 네. 그죠? 근데 거기서 의자를 집어서 이제 그 특검 차량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지고 낙상하셨죠. 네. 낙상이 생기고 이런 건데 요거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 있나요? 저는 독직 폭행으로 보죠. 독직 폭행. 이게는 이 수사를 하는 공직자는 예. 폭행을 하면 안 되죠. 수사 과정에서. 예. 그리고 공권력 쓰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형법 조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 수사를 하는 사람이 폭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그 수사관이라는 건 그 특검. 예. 고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사법 처리를 받을 겁니다. 예. 그 교도관들이 소위 말해서 그 수감돼 있는 피의자 뭐 신체적인 접촉에서 끌어낸다든지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그는 좀 정도를 그는 좀 세밀하게 봐야겠는데 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낙상을 하고 예. 이 굳이 수사를 안 받고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게 뻔하잖아요.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런 모습 망신 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인 수사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이득 목적으로 폭행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바로 만나신다면 어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하라면은 뭐 여러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우파의 신이 될 수 있으니 강건하시라. 그리고 당당하시라. 그리고 역사에서 평가를 할 거다. 그러니 제발 당당하시고 건강하시라. 딱 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김태우 후보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론조사 언제 하죠? 20날하고 21일 날 합니다. 20날, 21일. 하나, 예. 20날, 21일 날 네. 하면은 전화가 옵니까 아니면 문자 이런 게 옵니까? 첫날은 이 문자가 오고요. 둘째 날은 전화가 옵니다. 문자는 당원. 이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20날, 20날하고 21일 날이에요. 네. 그래서 20날은 20날. 문자가 와요. 투표 문자 수신이 와가지고 거기다 보안 문자 입력하고 예. 뭐 그 신분 입력하고 나서 이제 이 문자상으로 서치해서 투표를 하는 거고 예. 둘째 날은 ARS 투표예요. 그래서 전화가 직접 옵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직접 와요. 요거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리스크 있을까봐 제가 전화번호까지 지금 미리는 얘기 안 드리는데 여기 오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은 문자가 오니까 그걸로 투표를 하면 되고 둘째 날은 전화가 오니까. 전화가 옵니다. 첫째 날은 클릭, 둘째 날은 전화가 오는 거 이렇게 하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20날 오는 것은 문자입니다. 문자는 클릭. 손가락 쓰시면 됩니다.
21, 21날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ARS 듣고 이것도 또 터치해야 되는 거죠. 예, 판단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대표 선거에 한 표, 그 다음에 최고위원 두 두 명. 명, 예. 두 명, 그 다음에 청년 최고 한 명. 한 명.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투표를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고위원 후보자 중에 뭐 택도 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그쪽으로 표가 안 가도록 또 한쪽으로 표가 너무 몰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김태우 후보님한테도 표가 좀 가고 또 뭐 김민수 후보한테도 표가 가고 또 뭐 최수진 후보한테도 표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잘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훌륭한 분 뽑아 주시고요. 근데 김태우만큼 필수 요원으로 두 표가 가니까 최고위원 훌륭한 분 뽑아 주시고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김태우는 무조건 일단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전문 타격가입니다. 전문 타격가. 정밀 타격가입니다. 전문 타격가고 맞춤형이든 뭐 대량 공격이든 제가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할 테니까 믿어주시고 김태우만큼은 꼭 끼워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댓글에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한 명 누구 그 다음에 김태우 이런 식으로. 예. 자,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 신청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예. 풀브라이트 장학금 신청을 했고요. 예. 면접까지 끝나서 아마 다음 달쯤에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풀브라이트 장학금 그거 네. 제가 영국 갈 때 그 영국 외무성 그 셰브닝 장학금을 예. 받았는데 풀브라이트도 미국의 외무성 장학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무부에서 이제 국무부. 주는 장학금이고요. 이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쉐보닌 장학금이 아마 역사가 먼저고요. 미국이 그 쉐보닌 장학금을 보고 너무나 취지가 괜찮아서 1950년대 아마 정확히는 8년일 겁니다. 그때 이제 그 풀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원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딴 기금을 만들었는데 상원 의원은 정치적인 족적은 그렇게 남기지 못했는데 그의 이름은 또 이렇게 막 오랫동안 남아 있네요. 우리 그 김금혁 보좌관님은 북한에서 아주 정말 이 스마트한 우리 정말 수재 아주 인재입니다. 이제 이런 분이 이제 미국 가서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서 공부 잘하고 오면 우리 국가 인재로 우리가 잘 육성을 해서 정말 좋은 자리나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기대됩니다. 그 전공은 뭐 하시죠? 국제관계에서 좀 더 들어가서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이제 핵 관련 안보 이런 것들을 좀 전공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 중국 칭화대 가서 그 이상한 그 표절십이 있는 논문 쓰는 뭐 김민석 총리보다는 훨씬 논문도 좀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제 힘으로 써야 됩니다. 기대됩니다. 자, 우리 댓글 쓰시는 분들이 공부 잘하고 오셔서 우파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예.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국 이야기 오늘 좀 해볼까요? 예. 국제관계학 전공이라고 하시니 중국군이 지금 뭔가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시진핑 체제도 좀 흔들흔들하는 것 같고 네네. 그 이야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최근 동향이 어떤가요? 일단 지금 현재 드러난 것들은 사실은 이 중국에서 특히나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진핑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네. 한 2023년부터 제기되어 오던 그런 일종의 루머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런 루머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뭐 빈과일보라든가 홍콩의 빈과일보라든가 혹은 대만에서 반중국 성향의 매체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낭설 아니냐 이 정도의 여론에 그쳤었는데 2024년 후반기 특히나 2024년 한 7월 8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실상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DNI라고 하죠. 안보전략 그 부장을 지냈던 마이클 폴린 이제 그 안보 보좌관도 지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오바마 정부 때에는 DNI 국장을 했었고 트럼프 행정부 1기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플린이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가장 먼저 시진핑의 실각서를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미국 내 정가에서도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나의 어떤 사실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실각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
마오쩌둥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죠. 예.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총구에서 나온다. 지금 그 명제가 여전히 시진핑 체제 안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2기 연임 때까지는 권력이 굉장히 공고했어요. 시진핑이 등장을 한 게 2012년이란 말이죠. 중국은 보통 5년 단위로 이제 나뉘는데 두 번까지는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은 할 수 있는 거죠. 2022년에 시진핑은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러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시진핑은 지금 3기 연임을 하고 있고 4기 연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3기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중내 많은 반발이 있었고 특히나 군부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2022년부터 이른바 이제 그 부패 혐의 조사, 반부패 투쟁이라는 걸 벌리면서 군부 내에서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다 쳐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202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군부가 힘이 정말 막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이렇게 자기들의 또 수족을 잘라내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장유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부주석이거든요. 군사위 부주석인데 이 장유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024년부터 반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누가 잘려나갔냐? мя오화라는 사람이 잘려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냥 듣기 좋게 마오화라고 합시다. 마오화. 시진핑의 오른팔입니다. 허웨이둥. 시진핑의 머리예요. 허웨이둥은 시진핑 관련해서 군부 내의 모든 어떤 그 기강이라든가 전략을 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군부 출신이라기보다는 군부 내에도 중국은 군부가 실질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군부가 있고 여기에 정치 군인이 따로 있습니다. 정치군이 따로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정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치 공작, 전공 장군이라 그래가지고 이 정치 공작을 담당하는 장군들이 있는데 바로 이 мя오하나 허웨이둥이 다 이 전공 장군 출신들이거든요. 즉 공산당에 의한 군부의 어떤 통제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2022년에 시진핑이 그 자리에 앉힌 사람들인데 장유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밀려납니다. 그리고 막 결정적으로 리샹푸라고 국방부 이게 국방부 장관이었죠. 리샹푸도 2024년에 반부패 혐의로 물러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총살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군부 내 최고 핵심 요직들을 장유사가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2024년 7월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장유사가 굉장히 재밌는 게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크게 군부를 5개의 군구로 나눕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북부 군구가 있고요. 그리고 남부 군구가 있고 동부 군구가 있고 서부 군구가 있고 중부 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만주면 북부 군부죠. 북부 군부. 네, 이 북부 군부는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에서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중국의 최정예 부대이고요. 모든 군구를 통틀어서 가장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북부 군구에서 16집단군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정예화된 군단이 있는데 이 16집단군은 모든 병사들이 한 20만 명 돼요. 여기가 다 장갑차, 탱크를 무장하고 있는 기계화 집단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16집단군을 왜 주목해야 되느냐? 장유사가 이 16집단군 사령원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16집단군이 선양에 있습니다. 선양에 있는데 요령성. 그렇습니다. 근데 현양에서 베이징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탱크 몰고 오면 한 하루면 옵니다. 그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16집단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장유사가 북부 전구를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장유사가 2024년부터 베이징을 둘러싼 군구들의 사령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를 합니다. 중부군구는 하필이면 사령부가 베이징에 있습니다. 이 중부군구의 사령관을 먼저 교체합니다. 그리고 중부군구의 사령관이었던 황밍이라는 사령관이 있는데 이 황밍을 북부군구로 보냅니다. 이 황밍도 장유사의 사람이거든요. 이 16집단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남부 군구의 사령관도 결국 이 16집단군 출신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16집단군이 지금 사실상 거의 모든 중국의 군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 황밍이 이제 북부로 가면서 북부를 네가 좀 장악을 해라. 어떻게 되냐?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부와 북부와 남부가 포위하는 형국입니다. 이 세 군구의 사령관들이 모두 장유사의 사람들로 채워졌다라는 것. 네, 그러면 여기서 시진핑의 편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푸젠성에 있는 어떤 그 군부대가 이 군이 시진핑이 푸젠성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푸젠성에 있는 사람들이 시진핑을 도와야 되는데 푸젠성과 베이징 사이 거리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장유사가 유일하게 장악을 하지 못한 동부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부군구 역시 남부와 중부와 북부에 의해서 포위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군구는 어디예요? 동부군구는
그 상하이 일대. 샹하이. 네, 상하이와 그 위에 일대 그 해안선을 예, 예. 동부군구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절강성, 장강성 그렇습니다. 남부군구가 확실하게 중국의 남부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군구가 바로 남부군구고, 그러면 서부군구는 왜 말이 안 나오냐? 서부군구는 너무 멀어요. 지금 뭐 신장, 위구르 저쪽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 동탁이 저기 어디서 옵니까? 한수 이쪽에서 지역에서 와가지고 장안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동탁이 있던 위치가 좀 서부군구 자리예요. 너무나 먼 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그 군 정치사에서는 좀 소외감이 있는 지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부군구와 북부군구인데 이 중부와 북부 모두 장유사가 장악을 했고, 황밍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번에 경질됐어요. 북부군구에서 예, 예. 최근에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장유사가 얼마나 초토철미하냐? 이 황밍이 장유사의 사람인 동시에 시진핑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장유사가 알아내고 황밍이 이번에 경질됐습니다. 어허.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네, 실종이네, 실종.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장유사 한 사람에 의한 중국 군부 장악이 지금 굉장히 절정에 이르렀고요. 물론 외부적으로 봤을 때 시진핑이 외국 정상도 만나고 뭐 당 회의도 소집하고 지금 뭐 베이다오 회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뭔 실각이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보통 군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태에서 시진핑이 지금 베이징에 있거든요. 실제 군이 뭐 시진핑을 끌어내리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 장유샤가 장악한 어떤 군 부대 중심으로 네네. 전력들이 시진핑 말을 안 듣는 건가요? 그렇죠. 지난번에 전인대 보니까 뭐 시진핑 나가는데 그 장유상과 그 사람이 가방 싸고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을 안 듣는 모양이죠. 전인데 또 한 장면이 장유샤랑 굉장히 친한 딩쉐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그 상임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고 권력기구에서 최고 권력 기구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시진핑이 얘기할 때 2024년의 영상과 2025년의 영상을 비교하시면 재밌는 게, 우리 PD님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4년 7월에 시진핑이 전국 그 당대표자 회를 모여가지고 집단 학습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당 일꾼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트레이닝 셔츠 입고 공부를 해요. 어디 모여서. 그때는 시진핑 앞에서 완전 차렷 짜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시진핑이 뭔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딩시샹이 할아버지는 이러고 있어요. 다리 한쪽을 꼬고 굉장히 여유만만한 자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과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이 딩쉐상이 시진핑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제일 젊거든요. 그 중에 지금 시진핑의 어떤 그 주변 인물 중에서 그나마 권력을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젊고 어떻게 보면은 상하이방이나 뭐 이런데 포함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세력파입니다. 그래서 아마 딩쉐상이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이 딩쉐상 뒤에는 후진타오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죠. 지금 여러분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공산국가 체제에서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군대냐?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국민의 군대는 없어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당의 군대일 뿐입니다. 당의 군대. 즉 그래서 뭐 중국 공산주의자들 주요 인물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 김근희 보좌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투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권력이 어디서 나온다?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권력 교체기 때마다 뭐 이상한 구테타, 뭐 군사 정변 이런 게 벌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체제죠. 그런데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삼국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조조의 군대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방 그렇죠. 군대이고, 손권의 군대는 그 샹하이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방 군대입니다. 우리 뭐 도원결이 했던 유비 군대가 스촨성 저쪽 서쪽 군대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전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조조 군대는 지금으로 좀 탱크, 기계화, 보병들이 많고, 저 송건의 군대는 밑에 이제 샹하이 밑에는 습지가 많기 때문에 수군, 지금으로 좀 해군 전력이 많은 것이고, 또 스촨성 저쪽은 이제 워낙 협곡, 산맥이 많으니까 활 쏘는 게릴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이나 뭐 육도 삼략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 여기서 빠진 게 뭐냐? 만주예요, 만주. 원래 만주는 중국 아닙니다, 여러분. 만주 군대가 일제시대 때 그 지하에도
장셰린입니까? 장자림입니까? 장장님 그리고 장항량 이 장항량 두 부자죠. 그 네. 군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주의 군벌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중국 군부가 굉장히 재미있는 또는 아주 위기에 처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근데 중국 사람들은 소위 말해 중국 인민들은 네네. 중국 인민해방 군대를 자기 나라 자기 국민의 군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의 군대로 생각합니까? 당의 군대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중국인민 해방군의 어떤 그 모토 자체가 홍군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군. 레드 이게 아미. 그렇죠. 마오쩌둥이 만든 군대가 홍군이고 붉은 항상 전투를 할 때마다 붉은 깃발을 들고 다녀서 홍군이라는 칭호가 붙었는데 이 홍군을 만들 때부터 사실 이 홍군은 이 중국 인민의 군대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군대라는 것을 항상 명시를 해왔습니다.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군대에 굳이 정치 공작 장교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각 소대에도 정치 공작 장교가 있고 중대에도 정치공작 장교가 있습니다. 정치공작 장교는 뭐 합니까, 그러면? 뭐 북한이랑 똑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소련의 영향을 받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 뭐 중대장이라든가 소대장이라든가 뭐 부사관들은 전투 훈련을 하죠. 이 정치공작 장교들은 그 중대장과 소장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회주의권의 군대가 항상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실제 어떤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 장교들과 이 어떤 그 정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사상 장교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적절한 예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독일군이 소련으로 진격했을 때 포로들을 잡지 않습니까? 네. 독일군이 소련군 포로를 잡았을 때 일반 소련군 병사들은 죽이지 않고 다 수용소로 보냈어요. 네. 그런데 이 붉은 군대 레드 아미가 그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소련의 붉은 군대에서 정치 공작 장교들은 다 처형했습니다. 그만큼 이 정치 공작 장교들이 군대에 대해서 뭐 장악력이라든가 세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일도 그걸 알았던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소련군이 또 밀고 들어갈 때는 소련군도 독일 안에 있는 뭐 SS 친위대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먼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죽이는 것에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상과 공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만약 우리가 북한군과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전투를 치른다면은 그런 정치 공작 장교들은 사실상 제거 대상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치 공작 장교들의 동향, 이걸 잘 보면 시진핑의 어떤 미래가 보일 텐데, 그럼 시진핑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진핑 후계 구도는 저는 이게 어떤 다른 어떤 절대 권력자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 시진핑의 어떤 실각서를 보면서 가장 기시감이 들었던 사건이 바로 린바오 사건이었어요. 린바오 옛날 분들은 아마 임표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임표 장군. 마오쩌둥의 말기에 등장을 했고 마오쩌둥으로부터 아주 각별한 신임을 얻으면서 사실상 어떤 그 중국인민해방군의 모든 실권을 장악을 했지만 결국 마오쩌둥이 막판에 가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뒤통수를 친 게 바로 이 임표였거든요. 그리고 임표를 중심으로 사인방 세력들이 결국은 마오쩌둥 사후에 뭔가 마오쩌둥의 빈자리를 대체하려고 본인들이 막 하다가 다 쓸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쓸려나가면서 결국 등장한 사람이 바로 그 누굽니까? 그 흥묘백묘했던 그 덩샤오핑 아닙니까? 근데 덩샤오핑은 어떤 일극 체제라기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게 중국의 현재 어떤 그 체제를 잘 이끌어 나가는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역사는 또 돌고 돈다고 지금 시진핑이 굉장히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장유사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장유사에 의해 끌어내려지겠지만 대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장유사가 아니라 어떤 이 딩쉐샹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 장유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것이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아라. 대만과의 문제에서도 지나치게 이거를 몰아붙이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좀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영민하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장유사가 만약 어떤 실권을 잡는다고 했을 때 어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그 인위적인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안보 위협은 그 시진핑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그 함정끼리 뭐 충돌하고 뭐 이게 뭐 그런 사고가 있는 게 왜 일어난 거죠?
이게 중국군이요 사실 당나라 군대예요. 아, 이게 중국도 지금 양적 성장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질적 성장을 이제 와서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질적 성장이라는 게 어떤 무기 체계를 삐까뻔쩍 가져가는 것도 물론 질적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예. 이 군인들의 훈련 상태, 실전 경험 그리고 어떤 군기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질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이 한 230만 명 정도 돼요. 군인의 수가. 그리고 양적 팽창을 하면서 뭐 5개 군구로 나누고 로켓군 만들고 이러면서 뭔가 있어 보이게 규모는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잦은 이 군부 교체라든가 숙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군대의 기강이라든가 혹은 훈련 체계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남중국해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남부 전구의 사람들이 작전을 할 때 서로 협력을 잘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장 대표적으로 협력이 안 된 사례인데 남중국해 일대에서는 항상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특히나 해상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충돌이 지금까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해경과 이 중국 해군 사이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필리핀 함정을 밀어내는 걸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밀어내려고 하다가 필리핀 함정이 슬쩍 빠지면서 지들끼리 부딪혔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중국 최신의 그게 공구이인가 그 구축함의 함선 부분이 예. 완파됐습니다. 아하. 근데 또 필리핀 해군이 착해요. 이 완파되면서 중국 해군이 다 물에 빠졌거든요. 필리핀 해군이 또 부서졌군요. 즉각적인 구조를 실시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야 이거 오늘 그 우리 김금역 보좌관님 모시고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드보크라는 말 아시죠? 드보크. 예. 드보크가 어떤 말이죠?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드보크라는 게 결국은 은폐한 비밀 시설 같은 겁니다. 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19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까지 예. 북한에서 난파공작원을 정말 많이 파견을 했거든요. 그 난파공작원 중에는 뭐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내려오는 연락책들도 있었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는 무기를 잔뜩 소지하고 옵니다. 이게 뭐 채꽃제 권총이라든가 혹은 기관 단총이라든가 뭐 슈루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공작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부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큰 행랑에다 메고 다니면 바로 들통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침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악산, 관악산. 남산 이런 데다가 땅을 파는 거예요. 네,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가져왔던 공작금이나 공작 물품들을 넣고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해놓고 대충 덮어두는 거죠. 이 시설이 바로 드버크입니다. 그럼 이 드버크는 파견된 간첩이 사용하기 위해서만이냐? 아니죠. 여기다 묻어두고 가면은 예. 고정 간첩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남한에는 고정 간첩들도 그 드버크의 위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 드버크에 가서 자신이 필요한 공작품도 가져가고 혹은 누구를 뭐 암살하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한 무기도 가져가는 매우 위험한 우리 안보에 해를 끼치는 시설이죠.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구로구에 폐공장에서 무슨 실탄이 다량 발견되고 이 무기가 발견됐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아직 몰라요. 이게 혹시 그 북한 공작원들의 드보크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일단은 이게 나온 시점이 좀 굉장히 저는 좀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시점이? 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실탄에 의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그 가족이 살해당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송도에서 네. 그 사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아버지가 예. 자기 아들을 쏴 죽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우리 군 당국이나 혹은 우리 어떤 그 안보 관련 혹은 경찰 당국이 실탄이 얼마나 유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불법 사제 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유포되어 있는지를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사를 하던 와중에 이게 쓰레기더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군가가 쓰레기더미에 가져다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가져다가 버렸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드버크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언제든지 은원폐가 가능하게 만드는데 굳이 이걸 쓰레기 더미에 두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 더미는 언제든지 누가 치워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발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쓰레기 더미에서 발각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폐공장이라는 점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발견된 것들을 보니까 뭐 K1, K2 소총의 총탄들도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이게 약 50여 발 정도라고 예.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두 탄창이에요 벌써 이게. 그럼 군부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군부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5.5mm 공기총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공기총은 총기협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공기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공기총에 사용될 총탄도 나왔는데 이 총탄이 어디서 생산된지가 모르는 거예요.
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넘어와서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보통 북한이 우리 공작원들한테 무기를 줄 때 뭐 AK-47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공작원이 AK를 들고 다니면 이건 바로 북한에서 왔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 뭐 한국에서 쓰는 뭐 옛날에 뭐 카빈총이라든가 혹은 M16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공작원들이. 마찬가지로 K1, K2라고 해서 우리 군부대에서 나왔을까 가능성도 있겠지만 북한에서 파견한 어떤 고종 간첩에 의해서 사용되던 드보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요즘 뭐 간첩이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거 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추적해 보면 굉장히 뭐 신문 끄트머리에 그냥 조그만하게 나는 이런 기사들을 잘 추적해 보면 큰 사건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로구 폐공장에서 이 발견된 무기들 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사면 이야기 좀 해봅시다. 지금 예. 이재명 정권의 무더기 사면, 묻지마 사면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어제 제가 뭐 페이스북에 글을 썼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당 장악력이라든가 혹은 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사실 좀 잘한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친명 공천, 비명 학살을 통해 가지고 당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웃사이더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예. 주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장악하러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우리의 반대편이고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뭐 어떤 장악력만큼은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제가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이런 필부도 이런 필부가 따로 없구나. 집권한 지 3개월째 대통령이면은 사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날아가는 새한테 아라고 말하라고 시킬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윤미향을 사면시키는 걸 보면서 뻔히 알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윤미향 사면이 본인한테 어떤 정치적인 부담으로 돌아올지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키는 것이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삼척동자도 압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운동권 세력한테 완벽하게 포획당했구나. 당내 지금 기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운동권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통 박찬대한테 붙었던 사람들이 뭐 15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50명 배지를 달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150명의 도움을 받는 박찬대를 보기 좋게 그것도 더블 스코어로 낙마시키고 당대표가 된 사람이 바로 정청래란 말입니다. 네네. 물론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운동권들이 있겠죠.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당대표가 결국 정청래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취임덕이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보통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취임하자마자 취임덕이네. 취임덕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면 문제 조국 사면이라든가 최강욱이라든가 혹은 윤건영이라든가 뭐 그 또 백원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누가 봐도 이재명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권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려났을 때에 어떤 노선을 취할지는 사실 불보듯 뻔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3개월 된 대통령이 막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윤미향 의원에 대해 조금 더 한마디 말씀 드리고 예. 싶은 게 사실 우리가 윤미향을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람은 윤미향 뒤에 있는 남편입니다. 남편. 네, 그 사람 주사파 대부 아닙니까? 예. 저는요 거의 간첩이라고 봐요. 그 사람은 윤미향 의원은 배지 달고 조총련 행사 가가지고 거기 막 참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공식 맞습니다. 손님으로 가고. 근데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일본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물건을 판때기하던 그 노점상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남편 보따리상이었죠. 그렇죠. 보따리상이죠. 보따리상 하던 사람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남편으로부터 세뇌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길에 들어섰고. 남편이 어떤 뭐 범죄 혐의가 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을 여러 차례 했었죠. 예. 그리고 NL입니다. PD계도 아니고 NL의 대부로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김삼식인가? 뭐 이름이 뭐였죠? 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주사파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대부다. 문재인도 이 사람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대부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미향 사면의 뒷배경에는 이 주사파 운동권들의 대부인 이들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을 것이다. 김삼석으로 나와. 김삼석, 예, 그렇습니다. 네. 과거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국법법 유죄 선고. 뭐 이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윤미향 같은 경우에 네네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동 대지진 뭐 100주기 뭐 기념 뭐 추모식 하는 자리에 그 행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그 자유대한민국과 관련되어 있는 민단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고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총련 그 행사에 가서 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1 한국 대사관에 차량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 차 네. 타고 가서 있었는데 아니 민단 행사에 안 가고 조총련 행사에 왜 가냐 했더니 뭐 묵묵부답이었는데 조총련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조총련은 반국가 단체를 넘어서서 그냥 북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조총련은 일본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일본에서 조선적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적. 이 적이 뭐냐? 즉 북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조총련이 195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55년에 만들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지도 이념,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지도 사상으로 한다라고 했었고 조총련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북한에서 애국 열사령에 있어요. 현충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리고 지금은 조총련의 위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매해 다량의 어떤 거금이 조총련으로 들어오면서 일본 도쿄를 가보면 조총련 건물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예. 그게 요즘 뭐 매물로 내놨다 조총련이 너무 어려워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상 북한 대사관 역할을 수행했던 게 바로 조총련 본부였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사는 걸 다 거부를 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살겠다라고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북한이랑 마찬가지인 사람들이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여는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서 축하하는 자리에 가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느 시각으로 봐도 이상한 그림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엔 사람들이 윤미향 의원이 너무 무식해서 민단에서 헷갈린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총련 행사인 거 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뒤에 있는 남편, 주사파 남편,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아니냐. 김삼석. 네, 김삼석 씨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내가 왜 참석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이유도 안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미향 의원 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습니까? 자기 사면에 반대하는 사람들, 불쌍한 것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그냥 국민 마음에 염장 지르고 있죠. 광화문에 가서 만나 뭐 이렇게 올리고. 네. 자, 우리 그 김금혁 보좌관님은 네네. 좀 있으면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그 미국 유학 가셔서 어떤 부분을 좀 전공하시거나 또는 뭐 논문 주제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거 있어요? 좀 소개하시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 사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지원하면서 이제 SOP라는 걸 쓰거든요. 어떤 예. 것을 할지에 대해서 학업 계획서 같은 걸 쓰는데 저는 거기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연구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권위주의 체제, 북한의 독재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방법론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게 세 가지 방향에서 북한의 엘리트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해킹해서 북한의 엘리트와 김정은을 분리할 수 있을지 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 첫 번째의 방법론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인 과제로서 북한의 내부 정보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유입할지에 대한 부분. 그 마지막으로 북한의 어떤 그 레짐 체인지, 즉 체제 붕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국 혼자의 힘은 안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안박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김근혁 보좌관님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등등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저도 많이 배웁니다. 우리 김근혁 보좌관님 미국 유학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